옛날에 아들 셋과 딸 셋을 둔 부자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상인은 매우 지각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들의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셋 딸 모두 아름다웠지만 특히 막내가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은 막내를 예쁜 아이란 뜻을 가진 벨이라 불렀고 막내의 이름을 제대로 부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랄 때까지 그 아름다움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언니들은 벨을 매우 시기했습니다. 막내는 언니들보다 아름다웠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더 온화했습니다. 두 언니는 늘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를 뽐내며 다녔습니다. 이들은 무척 오만했고 다른 상인들의 딸들과도 왕래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체 높은 사람들이 아니면 본체도 하지 않았습니다. 언니들은 매일 무도회, 극장, 야외 나들이를 다녔고 독서를 하거나 다른 실용적인 일을 하며 시간을 보내는 막내 동생을 늘 비웃었습니다. 세 딸이 부자라는 사실은 잘 알려졌었기 때문에 부유한 많은 상인들이 청혼했습니다. 하지만 두 언니는 공장이나 적어도 100작 정도 되지 않으면 결혼할 생각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벨도 언니들만큼이나 많은 청혼을 받았지만 자신은 결혼하기에 아직 너무 이르며 아버지를 조금 더 보살펴드리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어느 날 불행한 사고로 상인은 전 재산을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시골에 있는 작은 오두막이 전부였습니다. 상인은 이 사실을 딸들에게 이야기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얘들아, 우리는 이제 오두막집에서 살면서 열심히 일해야 한단다. 달리 먹고 살 방도가 없구나. 두 언니는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절대 도시를 떠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더는 부자가 아니더라도 기꺼이 자신들과 결혼해줄 사람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었습니다. 언니들에게 닥친 상황을 들은 남자들은 모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여자들은 잘난 체도 심하고 성격도 나빴지. 우리 모두 그녀들의 재산이 참 탐냈던 거야. 그녀들의 자존심이 무너져 버렸다고 해도 전혀 불쌍하지 않아. 이제 소와 양에게 잘난 체나 하라지? 모두가 불쌍한 벨에게는 동정심을 가졌습니다. 벨은 마음씨가 곱고 모두에게 친절했기 때문이죠. 그녀에게 동전 하나 남아있지 않았어도 그녀와 결혼하고 싶어하는 청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벨은 여전히 그 청혼을 거절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처음에는 벨도 자신이 견뎌야 하는 가난이 슬퍼 몰래 숨어 울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곧 이렇게 스스로 다짐했습니다. 울어봤자 아무 소용도 없어. 돈이 없어도 행복해질 테야. 시골집에 도착한 상인과 세 아들은 열심히 땅을 일구고 씨를 뿌렸습니다. 벨 역시 새벽 4시에 일어나 불을 피우고 집을 청소하고 가족들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느라 분주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모든 일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곧 익숙해졌고 전혀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 하면서 그녀는 훨씬 건강해졌습니다. 일이 끝나고 나면 벨은 책을 읽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뜨개질을 하며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반면 두 언니는 지루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그녀들은 침대에서 아침을 먹고 10시가 되어서야 겨우 일어났습니다. 그런 다음 밖에 나가 산책을 했지만 늘 곧 피곤해졌습니다. 그녀들은 종종 나무 그늘에 앉아 자신들이 가졌던 마차와 좋은 옷가지들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를 좀 봐. 정말 천하고 어리석지 뭐야? 이 불쌍한 삶을 만족하다니 말이야.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막내딸을 그 어느 때보다 더 사랑하고 감탄했습니다. 이렇게 1년 정도 지났을 때 상인은 자신의 가장 큰 배가 도착했다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잃어버린 줄 알았던 배가 돌아왔다는 말에 상인은 더 서둘러 항구로 나갔습니다. 이 소식에 두 언니는 기뻐 날뛰었습니다. 이제 이 오두막을 떠나 다시 화려한 생활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지요. 아버지가 배를 타고 떠날 준비를 하자 두 딸은 새 드레스와 모자, 반지, 그리고 여러 장신구를 꼭 사오라고 졸랐습니다.
하지만 벨은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배에 있는 물건을 다 팔아도 언니들이 원하는 것을 전부 사지는 못할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벨, 넌 왜 아무것도 부착하지 않니? 아가, 무엇을 사다 줄까? 친절하게 저까지 생각해 주시네요, 아버지. 저는 장미꽃 한 송이만 있으면 행복할 거예요. 이곳에서는 장미를 볼 수 없으니까요. 사실 벨은 장미꽃에 관심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니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려고 그저 그렇게 말한 것이었지요.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언니들은 자신이 아버지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할 테니까요. 상인은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배에 도착하자 몇몇 사람들이 그 화물에 대해 소송을 걸었고 많은 어려움 끝에 그는 또다시 빈털터리가 되어 오두막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집까지 30마일 정도 남게 되자 그는 아이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습니다. 그러다 우거진 숲속에서 그만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과 비모가 심하게 몰아치고 바람도 거칠어서 상인은 말에서 2번이나 떨어졌습니다. 밤이 되자 상인은 추위와 배고픔에 죽거나 주변에서 울부짖는 늑대의 밥이 될 거라는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때 저 멀리 길 끄트머리에 불빛이 반짝이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불빛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보였습니다. 상인은 죽을 힘을 다해 그 불빛을 향해 갔습니다. 그곳에는 웅장한 성이 서 있었습니다. 불빛은 성의 창문에서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성에는 청동으로 된 커다란 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상인은 멋진 안뜰로 들어섰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굶주렸던 상인의 말은 눈앞에 보이는 마곡간으로 들어가 길이와 건초로 훌륭한 식사를 했습니다. 상인은 말을 마곡간에 묶어두고 성 안으로 들어갔지만 여전히 단 한 사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상인이 커다란 응접실에 도착하자 멋진 난로에는 불이 켜져 있고 탁자 위에는 멋진 접시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접시에만 나이프와 포크가 차려져 있었습니다. 눈과 비로 흠뻑 젖어 있던 상인은 난로로 다가가 몸을 말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집 주인이나 하인들도 나를 용서할 거야. 곧 그들이 나타나겠지? 그는 한참을 기다렸지만 여전히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시계가 11시를 알렸을 때 상인은 던 허기를 참지 못하고 닭고기를 먹어치웠습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포도주 몇 잔도 마셨습니다. 12시까지 그대로 앉아있던 상인은 용기를 내어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응접실 끝에 있는 방문을 열고 커다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 있는 멋진 침대를 보자 피로가 밀려왔습니다. 상인은 문을 닫고 옷을 벗은 다음 침대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인은 아침 10시가 되어서야 일어났습니다. 그는 여기저기 찢어지고 더러워진 자신의 옷 대신 아주 깨끗한 새 옷이 놓여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분명히 이곳은 나를 불쌍하게 여긴 착한 요정이 사는 곳일 거야. 그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젯밤 길을 잃었던 곳에는 눈으로 덮인 나뭇가지 대신 지금까지 보는 것 중 가장 아름다운 정자가 온갖 꽃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전날 저녁을 먹었던 응접실로 돌아가자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정말 착한 요정이시군요. 상인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당신의 친절에 큰 신세를 졌습니다. 그런 다음 상인은 맛있게 아침을 먹고 모자를 쓴 다음 말을 찾으러 마곡간으로 향했습니다. 장미가 가득한 한 정자를 지날 때 그는 문득 벨이 부탁한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는 집으로 가져갈 장미를 한 다발 꺾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는 커다란 소리를 들었고 야수 한 마리가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너무 무서워 거의 기절할 뻔했습니다. 야수가 무시무시한 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군요. 나는 당신에게 내 궁전을 내어주면서 당신 목숨도 살려주었는데 당신은 그 보답으로 내 장미를 훔쳐가다니. 이 장미들은 내가 가진 그 무엇보다 소중한 것이란 말이오. 당신의 잘못에 대해 속죄해야 합니다. 당신은 15분 안에 죽을 것이오. 상인은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저를 용서하세요. 제 딸 중 한 아이에게 줄 장미를 꺾은 것이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할 줄은 몰랐습니다. 저를 죽이지 마세요, 주인님. 나는 주인이 아니라 야수일 뿐입니다.
나는 마음에도 없는 아첨을 싫어하지요. 그러니 그런 식으로 나를 달랠 수 있으리라 착각하지 마시오. 당신에게 딸들이 있다고 했죠? 그들 중 한 명이 여기 와서 대신 죽는다면 당신을 도와주겠소. 만약 딸들이 거절한다면 당신이 석 달 안에 돌아온다고 약속하시오. 마음이 여린 상인은 딸 중 한 명을 대신 죽게 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야수의 조건을 받아들이는 척하면 적어도 딸들을 다시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야수에게 약속하고 꼭 돌아오겠다고 말했습니다. 야수는 원한다면 곧 떠나도 좋다고 말했습니다. 야수는 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빈손으로 당신을 돌려보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이 잤던 방으로 가면 상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거기에 당신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넣어 집에 가져가십시오. 야수는 이렇게 말하고 사라졌습니다. 착한 상인은 비록 야수라 할지라도 약속한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은 곧 죽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이 살아갈 방도를 남겨준다면 그나마 위안이 될 것 같았습니다. 상인은 자신이 잤던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는 금화가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상자를 금화로 가득 채운 후 문을 잠근 후 말을 올라탔습니다. 그는 성을 처음 보았을 때 기뻤던 만큼의 서글픈 심정으로 성을 떠났습니다. 말이 스스로 숲길을 따라 걸었고 몇 시간 만에 상인은 자신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아이들이 그의 곁으로 달려왔습니다. 아이들을 보는 순간 그는 기쁨에 겨워 아이들에게 입을 맞추는 대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벨에게 줄 장미 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이 꽃을 받으렴 벨. 이 불쌍한 아비에게는 네가 생각하지 못할 만큼 소중한 꽃이란다. 상인은 야수의 성에서 보고 들은 것을 아이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두 언니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죽게 했다고 벨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비천한 자존심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좀 봐. 우리처럼 장신구나 부탁할 것이지 자기만 특별하게 보이려고 그랬겠지. 아버지를 돌아가시게 해놓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는구나. 벨이 대답했습니다. 울 필요가 없으니까요. 아버지는 돌아가시지 않을 거예요. 야수는 딸 중 한 명이 오길 바라고 있고 제가 그 한 명이 될 테니까요. 아버지를 향한 제 사랑을 보여드릴 수 있어 너무 행복할 뿐이에요. 안 돼! 3명의 오빠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넌 죽지 않아. 우리가 그 괴물을 찾아서 죽일 거야. 상인이 말했습니다. 그런 생각하지 말려무나. 야수의 힘은 너무 세. 어린 배를 죽게 할 수도 없어. 난 이미 늙었고 살 날도 많이 남지 않았단다. 그러니 내가 조금 일찍 죽는 것으로 생각하면 돼. 다만 너희를 생각하니 슬픔뿐이 난다. 벨이 외쳤습니다. 안 돼요 아버지. 아버지가 성으로 돌아가신다면 아버지를 쫓아가는 저를 막을 수 없을 테니까요. 저는 어리지만 삶에 미련은 없어요. 아버지를 잃고 슬프며 사는 것보다 야수에게 잡아먹히는 편이 훨씬 나아요. 상인은 벨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벨의 뜻은 완강했습니다. 사실 두 언니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는 벨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에 벨의 말을 기뻐했습니다. 상인은 막내를 잃는다는 생각에 너무도 슬퍼 그 말을 가득 찬 상자를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자신의 침대 곁에 상자가 놓여있는 것을 보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는 두 딸에게 금화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았습니다. 부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면 딸들은 즉시 도시로 돌아가려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인은 벨에게는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벨은 아버지가 안 계신 동안 두 신사가 찾아왔었고 이들이 두 언니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을 아버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벨은 언니들을 하루빨리 결혼시켜달라고 아버지께 부탁했습니다. 마음씨 고운 벨은 언니들이 행복하기만을 바랬기 때문이지요. 석 달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습니다. 상인과 벨은 야수의 성으로 떠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는 동안 두 언니는 양파로 눈을 문질러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인과 아들들은 진심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것은 벨뿐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두 사람은 성에 도착했습니다. 마른 전처럼 스스로 마구간으로 들어갔습니다. 상인과 벨은 커다란 응접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탁자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고 2인분의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인은 먹을 마음이 거의 들지 않았지만 벨은 슬픔을 숨기고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야수가 자신을 잡아먹기 전에 살을 찌우게 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이 식사를 끝내자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늙은 상인은 그것이 야수가 오는 소리임을 알았기 때문에 불쌍한 어린 딸에게 작별을 고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야수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처음 본 벨은 무척 두려웠지만 그것을 숨기려 노력했습니다. 벨에게 다가온 야수는 벨을 천천히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무서운 목소리로 그녀가 자진해서 온 것인지 물었습니다. 네, 그래요. 벨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참으로 착한 아가씨군요. 정말 고마워요. 놀랄 만큼 정중한 말이었기 때문에 벨은 용기가 났습니다. 하지만 야수가 다음날 아침 성을 떠나 다신 돌아오지 말라고 말하자 다시금 용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럼 잘 자요, 영감님. 잘 자요, 벨. 잘 자요, 야수님. 벨이 대답하자 야수는 곧 방을 나갔습니다. 상인이 딸에게 입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아, 내 딸아, 저 무서운 야수와 함께 너를 두고 살 생각을 하니 죽을 것 같구나. 네가 돌아가려무나. 내가 너 대신 이곳에 남으마. 아니에요. 아버지 말을 따를 수 없어요. 아버지는 내일 아침에 집으로 돌아가셔야 해요. 벨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들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하며 각자 잠자리에 들었지만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져 아침까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벨은 꿈에서 한 귀부인을 만났습니다. 귀부인은 벨에게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보여준 착한 마음에 정말 감동받았단다. 벨, 아버지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네 목숨을 내놓다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착한 행동은 보상받을 거란다. 벨은 눈을 뜨자마자 아버지에게 어젯밤에 꾼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꿈이 아버지를 약간 안심시키긴 했지만 성에서 떠나도록 설득하는 데에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마침내 벨은 아버지를 무사히 성 밖으로 내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아버지가 사라지자 벨은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씩씩했던 벨은 이제는 슬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차분히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벨은 성의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성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정말 놀란 것은 벨의 방이라고 쓰인 어느 방 앞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벨은 황급히 문을 열었고 장관을 이루는 실내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수많은 책과 하프시코드 악기, 많은 악보로 가득 찬 커다란 서재였습니다. 야수는 나를 바로 잡아먹지는 않을 모양이야. 벨이 나지막히 말했습니다. 내가 심심하지 않도록 이렇게 신경을 써준다니 말이야. 그녀는 서재문을 열었고 금색 글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쓰여있는 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아름다운 아가씨, 눈물을 거두시오. 이곳에선 한숨 쉴 이유도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명령하시오. 당신의 말이라면 다 들어주겠소. 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 나는 그저 불쌍한 아버지를 보고 싶어요. 아버지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에요. 바로 그때 그녀는 우연히 곁에 세워져 있던 거울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는 자신이 살던 오두막집이 보였고 아버지가 슬픈 얼굴로 문에 도착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언니들이 아버지를 마중 나왔습니다. 슬픈 표정을 지으려 애쓰고 있었지만 마음속으로는 매우 기뻐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거울 속의 모습이 모두 사라졌고 벨은 야수가 매우 힘이 셀 뿐만 아니라 꽤 친절하기도 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낮이 되자 식탁 위에 그녀의 점심이 사라졌고 그녀가 식사하는 동안 감미로운 음악이 계속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녁에 벨이 식탁에 앉았을 때 야수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벨은 다시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수가 말했습니다. 벨, 당신이 식사하는 모습을 봐도 될까요? 좋을 대로 하세요. 벨이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렇지 않소. 야수가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신만이 명령할 수 있소. 내가 함께 있는 것이 싫다면 그렇게 말해주시오. 즉시 나갈 테니. 그보다 내가 추하지 않소? 네, 추해요. 거짓말은 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매우 착하다고 생각해요. 야수가 슬픈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난 추할 뿐만 아니라 아주 어리석어요. 난 그저 야수일 뿐이라는 걸 잘 알고 있소. 정말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이 어리석다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해요. 벨이 말했습니다. 이 친절한 말에 야수는 기쁜 듯 보였습니다. 야수는 약간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당신의 식사를 방해했군요. 많이 드시오.
이곳에 있는 것은 모두 당신 것이오. 당신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무척 슬퍼질 것이오. 당신은 정말 친절하군요. 그것을 생각하니 당신의 모습도 그리 흉하게 보이지 않아요. 벨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 나도 그러길 바라지만 여전히 괴물일 뿐이오. 사람의 모습을 한 괴물도 많이 있어요. 사람의 따뜻한 마음을 가진 괴물이 더 나아요.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소. 하지만 난 멍청해서 당신을 기쁘게 해줄 어떤 말도 떠오르지 않는군요. 야수가 우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야수는 너무나 순하고 너무나 불쌍해 보였기 때문에 마음 착한 벨은 야수에 대한 두려움이 점차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벨은 배부르게 저녁을 먹었고 야수와 즐거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마침내 야수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문득 거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을 때 벨은 그 어느 때보다 놀라고 두려워졌습니다. 벨, 나와 결혼해주겠소? 벨은 완전히 겁을 먹긴 했지만 사실대로 말하여 했습니다. 게다가 아버지도 야수는 진실을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벨은 아주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싫어요, 야수님. 야수는 크게 화를 내진 않았지만 깊게 한숨을 쉬며 방을 나갔습니다. 혼자 남겨진 벨은 불쌍한 야수가 가엾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저렇게 마음 착하신 분이 저런 무서운 모습을 하고 있다니 정말 슬픈 일이야. 벨은 아주 평화롭게 성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야수는 매일 저녁 그녀를 보러 와 그녀가 식사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말재주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지만 벨은 매일 그에게서 좋은 점을 새롭게 발견해가면서 이제는 그가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9시가 되지 않았는지 계속 시계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야수는 정확히 그 시간이 되면 그녀를 만나러 왔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벨의 마음을 괴롭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매일 밤 그가 떠나기 전 벨에게 자신의 아내가 되어줄 수 있는지 묻는 것이었습니다. 벨이 거절하면 그는 무척 상심한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마침내 벨이 야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저를 아프게 해요. 이토록 자주 당신을 거절하게 하다니요. 당신과의 결혼을 승낙할 만큼 나도 당신을 좋아하면 좋겠어요. 하지만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가 항상 당신의 친구가 되어드릴게요. 그러니 그것으로 만족해주세요. 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소. 내가 얼마나 끔찍한지 나도 충분히 알고 있소. 하지만 나는 나 자신보다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이 기꺼이 내 곁에 있어주어 정말 행복하오. 그러니 절대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시오. 그를 동정한 나머지 하마터면 벨은 그에게 약속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마술 거울로 본 아버지는 그녀를 잃은 슬픔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벨이 말했습니다. 아, 전 아버지가 정말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보고 오지 못한다면 제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야수가 대답했습니다. 차라리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게 낫겠소, 벨. 아버지가 계신 오두막집으로 보내줄 테니 그곳에 머무시오. 이 불쌍한 야수는 슬픔으로 죽어갈 거요. 벨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도 당신을 무척 좋아해서 죽게 내버려둘 수 없어요. 일주일 안에 돌아오겠다고 약속할게요. 당신이 보여준 대로 언니들은 결혼했고 오빠들은 군대에 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홀로 계세요. 일주일만 아버지와 있게 해주세요. 내일 아침이 되면 아버지와 함께 있게 될 거요. 야수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을 잊지 마시오. 돌아오고 싶을 때에는 자기 전에 탁자에 반지를 올려놓으시오. 그럼 잘 자요, 벨. 야수는 이렇게 말하며 한숨을 쉬었고 벨은 무척 괴로워하며 그의 모습을 안쓰러워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벨은 자신이 아버지의 오두막집에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침대 옆에 있던 종을 울리자 하녀가 한 명 들어왔습니다. 하녀는 벨을 보자마자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소리에 상인이 미치는 달려왔습니다. 딸을 본 상인은 그녀에게 달려가 수백 번이나 입을 맞추었습니다. 문득 벨은 자신이 갈아입을 옷을 전혀 가져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하녀가 금과 진주,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옷가지들이 가득한 큰 괴짝을 옆방에서 발견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벨은 야수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옷 중에서 가장 수수한 드레스만 찾아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 하녀에게 나머지 옷들은 잘 보관해두라고 일러두었습니다. 그 옷가지들을 언니들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이 말을 하자마자 괴짝이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네가 그 옷을 전부 갖기를 야수가 바라는 것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괴짝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벨이 혼자 옷을 입는 동안 하녀가 언니들이 남편과 함께 도착했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언니들은 모두 불행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큰언니의 남편은 매우 잘생겼지만 자신의 외모에 대한 자부심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내의 외모를 깔고 왔습니다. 작은 언니는 학식이 높은 사람과 결혼했지만 그 지식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었고 친구들과 아내의 화를 돋우는 상처를 주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두 언니는 벨이 공주처럼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은 멋진 모습을 보자 속이 상해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벨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벨이 야수의 성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지를 이야기할 때에는 짜증이 크게 달았습니다. 아기에 찬 두 언니는 정원으로 나가 동생의 행운을 생각하며 울었습니다. 왜 저 하찮은 아이가 우리보다 행복한 거지? 우리가 훨씬 더 사랑스러운데 말이야. 언니들이 이야기했습니다. 큰언니가 말했습니다. 동생아, 방금 내게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저 애를 야수가 약속한 일주일이 지나도록 여기에 잡아두는 거야. 그러면 벨이 돌아갔을 때 화가 난 야수가 벨을 잡아먹을 거야. 작은 언니가 말했습니다. 그거 좋은 생각인데? 하지만 그러려면 저에게 잘 대해주는 척해야 해. 두 사람은 오두막으로 돌아가 짐짓 벨을 무척 아끼는 신용을 했습니다. 벨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두 언니는 동생을 떠나보낼 생각에 무척 슬픈 척했습니다. 벨은 결국 일주일 더 머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벨은 자신이 돌아가지 않아 슬퍼할 가엾은 야수를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야수를 무척 사랑했고 다시 그와 함께하기를 무척 바랬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멋지고 똑똑한 사람 중에 야수의 반만큼이라도 분별 있고 다정하며 사려 깊으며 친절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두막에서 지낸 지 10번째 밤에 벨은 자신의 성의 정원에 있는 꿈을 꾸었습니다. 야수는 풀밭 위에 누워 마지막 숨을 내쉬며 벨의 약속을 되새기고 있었습니다. 벨이 야수와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탓에 야수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 잠에서 깬 벨은 눈물을 쏟았습니다. 내게 그토록 잘해준 야수의 마음을 아프게 하다니 난 정말 나쁜 여자인가 봐. 왜 그와 결혼하려 하지 않았지? 그와 결혼한다면 형부들과 결혼한 언니들보다 분명 더 행복할 텐데. 더는 그가 나 때문에 불행해져서는 안 돼. 그렇게 되면 난 평생 후회하고 말 거야. 벨은 일어나 탁자 위에 반지를 올려놓고 다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침에 야수의 성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 벨은 무척 기뻤습니다. 그녀는 야수를 더 기쁘게 해줄 생각에 신경을 써서 예쁜 옷을 차려입었습니다. 하루가 그토록 긴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마침내 시계가 9시를 알렸지만 야수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자신 때문에 야수가 정말 죽은 것은 아닐까? 벨은 겁이 났습니다. 그녀는 이방저방 뛰어다니며 야수를 불렀습니다. 야수님, 사랑하는 야수님. 하지만 아무런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득 그녀는 간밤의 꿈이 생각나 풀밭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분수 옆에 야수가 누워 있었는데 죽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벨은 야수의 흉측한 모습을 모두 잊은 채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야수의 심장이 여전히 뛰고 있었습니다. 벨은 흐느껴 울며 분수에 물을 조금 떠와 야수에게 뿌렸습니다. 야수가 눈을 떴습니다. 당신은 약속을 잊었어요, 벨. 그래서 난 죽기로 했었소. 당신 없이는 살 수 없기 때문이요. 굶어 죽기로 했는데 당신 얼굴을 한 번 더 보게 되었으니 이제 기쁘게 죽을 수 있소. 벨이 외쳤습니다. 안 돼요, 사랑하는 야수님. 당신이 죽으면 안 돼요. 살아서 제 남편이 되어야 해요. 저는 당신에 대한 제 마음이 그저 우정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그것이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벨이 이 말을 하는 순간 성이 눈부신 빛에 휩싸이며 주변에서 축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벨은 이러한 아름다운 것들을 알아채리지 못한 채 사랑하는 야수를 안고 다정한 눈빛으로 그저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손에 얼굴을 파묻힌 채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가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야수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가 있던 자신의 발치에는 잘생기고 우아한 젊은 왕자가 있었습니다. 왕자는 벨에게 마법을 풀어주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가엾은 야수는 어디 있나요? 저는 그분만을 원해요. 다른 사람은 그 누구도 필요 없어요. 벨이 흐느꼈습니다.
내가 야수예요. 왕자가 대답했습니다. 사악한 요정이 나에게 아름다운 아가씨가 결혼 약속을 해줄 때까지 이렇게 흉측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저주를 내렸소.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도록 했소. 사랑하는 벨, 당신만은 내 모습이나 재능으로 나를 판단하지 않고 오직 내 심성만을 보아주었소. 내 성을 가지시오. 내가 가진 다른 모든 것들도 당신 것이오. 벨은 무척 놀랐지만 무척 행복했습니다. 왕자의 손에 이끌려 성으로 들어간 벨은 그곳에서 아버지와 언니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성에 온 첫날 꿈에서 보았던 기부인이 그들을 성으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요정이 말했습니다. 벨, 너의 훌륭한 선택에 보상을 받은 것이란다. 진실한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아름다움이나 명색한 두뇌보다 더 훌륭한 것이지. 요정은 두 언니에게 고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아가씨들, 너의 마음씨가 얼마나 못됐는지 알고 있어. 하지만 너의 동생이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보다 더 가혹한 모습은 없을 거야. 너희는 조각상이 되어 성문에 서 있게 될 거야. 너희의 잘못을 반성하고 못된 마음씨를 고치기 전까지 다시는 여자가 될 수 없을 거야. 하지만 솔직히 영원히 조각상이 되어 있을 것 같구나. 끝.